네,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네, 김종철의 반갑습니다. 진짜 경제 찐경제. 자, 이번 주도 저희가 얘기해야 될 게 많은데 네, 특히 미국의 은행들이 지금 위험하다 이런 얘기가 그러게요. 나오면서 심상치가 않습니다. 네, 파산하는 은행이 지금 나오기 시작했는데 그렇죠. 지금 어디가 네, 파산한 거예요? 뭐 SVB? 처음 들어보는 은행 이름이 지금 나오고 있고 그렇죠. 사실 우리가 알고 있는 미국 은행들의 이름은 아니에요. 그렇죠. 생소한 이름들인데 뭐 어떤 일종의 은행들이 특화된 은행이죠. 일단 특화된 은행인데 그렇게 뭐 네, 작은 은행은 아니고 그래요? 뭐 이미 뭐 지난 주말부터 뭐 그런 얘기들이 이제 미국 쪽에서 이제 금융 음, 위기, 네. 막 그런 설들이 계속 나오면서 이제 일부 은행들이 이제 파산한다는 뉴스가 계속 나오잖아요. 지금 하, 최근 뭐 거의 톱 뉴스를 네. 차지하고 있는데 음, 방금 말씀하신 SVB라는 실리콘밸리 뱅크, 음, 실리콘밸리 은행, 네, 그러니까 미 캘리포니아주 그 실리콘밸리 있잖아요. 거기에 네. 특화된 스타트업이나 벤처기업 상대로 한 그 특화된 음, 은행인데 우리나라는 뭐 IBK 중소기업은행처럼 내지는 네. 뭐 어떤 특정한 어떤 기업 상품 음, 뭐 이런 중심 꽤 역사가 오래된 아, 또 은행이에요. 그래요? 네, 역사도 오래됐고 일종의 뭐 은행 업력이라고 하는데 업력도 뭐 수십 년 지금 40년 넘게 지금 나름대로 음, 있고 뭐 순위도 지금 이미 많이 알려졌지만 뭐 자산 규모로 16위라고 하는 거 아니에요? 네. 뭐 전체 미국 은행이 한 5천 개 정도 된다고 하니까 음, 16위면 굉장히 높은 수준의 그렇네요. 예, 예. 은행이고 네. 그러니까 이 은행이 갑자기 이제 파산을 했다는 거잖아요. 주말 사이에. 그런데 파산을 했고 네. 거기다가 이제 시그니처 은행 시그니처 여기도 이제 시그니처 여기는 이제 예, 그 가상화폐 있잖아요. 코인. 가상화폐 이쪽이 또 특화된 또 특화 그쪽 은행들이 네. 그리고 네, 시그니처 은행도 그렇고 또 그 앞서서 실버게이트 실버게이트. 실버게이트 은행도 여기도 이제 가상 자산을 주로 다루는 기업들을 상대로 하는 음, 은행이에요. 여기도 이 세 그래요. 군데 은행이 거의 뭐 동시에 파산. 파산을 해버린 거죠. 그러면은 은행이 무너진다는 건 보통 일이 아닌데 어제 이제 이 SVB 은행 얘기가 네, 나와서 네네네. 사실은 어제 우리 금융시장 걱정을 많이 했었는데 주말에 이제 그런 얘기가 막 맞아요, 돌면서 맞아요. 블랙 월요일 날 먼데이. 아침에 블랙 먼데이 아침째 조간에 블랙 먼데이 올 거다 막 공포감이 엄청난 헤드라인 예, 조감심이 나왔는데 그건 그 또 새벽에 아니었어. 새벽에 그게 예, 아니었잖아요. 예, 그 새벽에 그날 새벽에 이제 미국에서 음, 이렇게 뭐 지금 그런 금융시장 네, 위기 막 그런 불안이 막 이렇게 조성이 되고 위험하다고 하니까 아시아 주식 시장이 열리는 그러니까 시차가 좀 반대니까 그때 음, 미국에서 곧바로 네, 그 금융 불안을 잠재우기 위해서 여러 가지 이제 대책을 내놨죠. 뭐 음, 예금자 보호 이런 걸 갖다가 네, 뭐 25만 불 상한선돼 있는 거를 뭐 그냥 다 풀어서 아, 예금자 다 보호해주겠다 뭐 이런 네, 적극적인 어떤 뭐 대책을 이제 금융 정책 당국에서 미국에서 내놓으면서 예, 실제로 어제 우리나라 금융시장 주식시장이 더 올랐어요. 어제는 오히려 올랐어요. 올랐어요. 올랐고 네, 환율도 생각보다 안정적이었고 그래서 미국 쪽에서 나름대로 대책을 세워서 그나마 금융시장이 좀 그렇게 그 정도 음, 불안하진 않겠구나. 그리고 이번 사태가 단기적으로 갈 수도 있다. 뭐 그런 얘기까지 심지어 어제 하루 나왔는데 네. 오늘은 근데 어떻습니까, 오늘은 우리 또 분위기가 또 확 금융시장은? 달라졌습니다. 안 좋나요? 오늘 지금 금융시장은 코스피 지수가 지금 현재 네. 57포인트가 좀 하락을 했죠. 아, 2.37%가 지금 사실상 폭락이죠, 이 정도면. 예, 폭락이다. 폭락이죠. 어제 뭐 블랙 먼데이 그랬는데 사실상 지금 블랙 튜스데이가 돼버린 아, 것처럼 돼버린 것 같은데 왜 이게 또 됐냐면 네, 이게 지금 오늘 상황 어제 또 밤 사이에 보니까 이 아까 지금 세계은행 이 파산된 이후로 네. 미국의 지금 다른 은행들도 여전히 이제 막 그 불안감이 이제 항상 이 불안감이 아, 문제잖아요. 그럼요. 이 불안감, 경제는 심리기 때문에. 심리고 그리고 또 금융시장에서 이 불안감은 한번 이 뱅크런 이 아까 그 앞선 세계은행이 파산한 이유가 말 그대로 뱅크런 예금자들이랑 다 돈을 빼면서 그냥 파산되는 그런 일시에 돈을 그렇죠. 빼는 상황. 불안하니까 이 내 돈 못 네, 찾으면 어떡해 그런 것 때문에 근데 이제 예, 이것이 나름대로 미 재무당국이나 막 나름대로 좀 그 바이든 대통령 나서서 나름대로 뭐 이렇게 좀 불안감을 좀 잠재우려는 노력을 네. 했습니다만 어제는 오늘 아침에 또 뭐 그 이 세계은행 말고 또 다른 퍼스트 어, 리퍼블릭이라는 어떤 또 여기도 또 대형 또 그 그래요. 큰 은행인데 여기는 아, 또 지금 여기도 불안하다. 그러면서 이제 이 위기설이 또 예, 나오니까 전반적으로 지금 이건 이제 월스트리트 저널이 지금 어제 12일인가 그런 보도를 한 거예요. 네, 그러니까 이게 지금
과연 이 세계에 특화된 일부 은행에서만 이런 어떤 그 부실 내지는 어떤 파산 내지는 금융시장의 불안이 되느냐 네. 아니면 잠재돼 있는 거냐 또다시 지금 이게 지금 드러나진 않고 있는데 언제 네. 어디서 뭐가 터질지 모른다라는 불안감 때문에 이게 우리 오늘 금융시장에 금융시장이. 네, 아시아 지금 금융시장 전체적으로 다 지금 폭락 분위기로 좀 돌아선 것 같습니다. 또 이제 환율은 올랐죠. 네. 달러 강세가 좀 오늘은 보이고 있는 또 상황인데. 올랐죠. 네. 자, 그럼 우선은 하나하나씩 짚어보죠. SVB 파산 상황부터 좀 정리해 보면, 그러니까 뱅크런이라 말씀하셨지만, 아니 근데 예금한 사람들이 아무 이유 없이 돈을 빼진 않잖아요. 한꺼번에 그것도. 그럼요. 어떤 일이 있었나요? 이유가 이게- 뭐예요? 이 상황에? 이게 보통 이제 어제 이제 오늘 이제 신문이나 이 관심 있는 분들만 뉴스를 보시면 좀 어느 정도 아실 거예요. 네. 이게 쉽게 얘기하면 그렇습니다. 지난 이제 그 저희가 코로나19 이후에 각국 나라에서 엄청난 그 쉽게 말하면 유동성 돈을 많이 풀어서 이제 그 코로나 그 팬데믹을 극복을 했잖아요. 그렇죠. 그러면서 돌아온 게 뭐냐면 인플레이션, 전 세계적인 음. 글로벌 인플레이션이 확 들어가면서 물가가 너무 올랐죠. 그렇죠. 그 이제 인플레이션 잡기 위해서 이제 각 금융 정책 당국에서 한 것이 기준금리를 적극적으로 올리기 시작했지 않습니까? 그렇죠. 특히- 빨리 올랐어요. 빨리. 그렇죠. 빠르게. 짧은 시간에. 네. 그래야 또 그 인플레이션 잡아야 되니까 물가를 잡는 게 기본적으로 그래 그 물가를 잡는 그 과정에서 네. 금리를 갖다가 엄청나게 올리는 고금리 정책을 취할 수밖에 없는 것이고 이제 그 정책 당국 금리를 계속 갑자기 올리다 보니까 네. 이제 그 은행들 내지는 이제 그 처음에 유동성을 엄청나게 많이 그 시장이 풀리면서 아까 SVB라는 그 실리콘밸리에 있는 각종 스타트업 벤처 기업들 이런 사람들이 돈이 갑자기 생긴 거예요. 코로나 사태 때 그렇죠. 유동성 공급이 됐군요. 됐죠. 네. 그러면서 예를 들어서 어떤 A라는 벤처 기업이 자기네 한 100원 정도 있다가 네. 유동성 과정에서 막 돈이 막 300, 400원 막 자산이 엄청나게 분 거예요. 그럼 이 돈을 갖다가 이제 자기 그 지역에 있는 네. 그 실리콘밸리 은행에 맡긴 거죠. 예금을 했군요. 그렇죠. 예금을 해서 이제 뭐 예금 이자를 받든 금리를 받든 이제 그렇게 해서 이제 자신들은 이제 돈을 이제 유치를 했고 그럼 그 은행은 그 1, 2년 사이 갑자기 자산이 엄청나게 들어온 거예요. 네. SVB 같은 경우는 한 30% 이상 갑자기 돈이 확 늘어난 거야, 자기. 그러니까 이제 은행 입장에서는 그 은행은 뭐냐면 핵심은 돈을 굴려야 되는 거예요. 돈을 갖고 있으면 은행은 안 돼요. 그렇죠. 돈을 불려서 막 빌려주고 당연하죠. 투자하고. 그렇죠. 네. 대출해주고 네. 대출 우리 항상 말하는 예대 마진 막. 근데 우리나라처럼 그 정도 수준의 예대 마진은 아니고 네. 특히 이런 특화된 은행들 같은 경우는 이런 벤처 막 스타트업에서 들어온 돈들 그리고 걔네들도 그쪽도 투자도 하고 또 그래도 돈이 많이 남으니까 이걸 어떻게 운용을 해야 될까 고민을 하다가 이 은행 같은 경우 실리콘밸리 은행 같은 경우에는 미국 국채 있잖아요. 네. 미국 국채에다 투자를 합니다. 미국 국채는 우리가 기본적으로 안전자산. 그렇죠. 제일 안전하다. 그렇죠. 이거는 뭐 망할 일 없고 다른 나라 미국이 국채가 안 아니고. 망하니까. 그럼요. 미국 국채인데 뭐 당연히 여기다 넣어놓으면 그게 3년물이 됐든 5년물이 됐든 10년물이 됐든 갖고만 있으면 나중에 본전 그러니까 원금은 기본적으로 보강하고 비록 뭐 금리는 낮더라도 그 원금은 갖고 있으니까 나중에 네. 그렇게 해서 이제 거기다 다 한 50% 이상의 돈을 거기다 넣어놓은 거예요. 그런데 이게 금리가 막 갑자기 오르다 보니까 네. 이제 미 국채 채권이 채권 가격이 폭락을 합니다. 이게 그 금리가 오르면 왜 채권까지 왜 폭락을 하냐? 뭐 이게 이제 네. 이제 사람 잘 이해가 안 되시는데 헷갈리실만 하죠. 하죠. 네. 이게 있습니다. 채권이 뭐냐면 이런 게 있어요. 국채면 나라가 발행한 게 이제 그 채권이죠. 회사가 발행하면 회사채입니다. 네. 채권이 이런 쪽 국채, 회사채, 뭐 그다음에 은행채. 금융채, 뭐 네. 은행채, 뭐 이런 종류가 많아요. 네. 이런 조그만 그 각 종이 같은 채권에 예를 들어서 이게 뭐 딱 금액이 써 있습니다. 100만 원 네. 내지는 100만 원짜리를 갖다가 5% 이자 딱 이자까지 딱 정해져 있어요. 만기 때 그렇죠. 받을 수 있는 1년 이자. 후. 그래서 네. 예를 들면 액면가 그 채권의 매매가가 딱 100만 원짜리가 있어요. 1년 뒤에 5% 네. 줄게. 그러면 1년 후에 이 사람이 이 채권을 갖고 있으면 100만 원 투자해서 1년 후에 105만 원을 받는 거예요. 그렇죠. 그렇죠? 네. 근데 이 채권을 갖고 있는 사람이 갑자기 근데 그 당시에 이렇게 갖고 있을 때 민간의 어떤 시중 금리나 이런 데는 3%야. 그러면 당연히 채권에 투자해 가지고 5% 5%니까 받는 게 좋죠. 그거 받죠. 그래서 네. 채권을 사요. 음. 그래서 채권에 투자하고. 그런데 갑자기 막 금리를 올리는 거죠. 정책 당국에서 그렇죠. 기준금리가 올라가면 네. 예금금리가 올라가면 만약에 5% 이상이 되는 거예요. 갑자기. 그래서 한 예금금리가 7% 8% 되는 거야. 그러면 사람들은 채권을 안 사죠.
그렇죠. 그럼 은행에 돈을 투자하듯이 굳이 5%짜리 채권을 살 리가 없잖아요. 네. 그러니까 이제 사람들이 금리가 오르면서 돈이 어디로 가냐면 예금 금리 시중으로 다시 이제 은행 쪽으로 갑니다. 그렇죠. 그러면 내가 만약에 그 5% 채권을 갖고 있던 사람 입장에 보면 돈이 빠져나가고 음. 저쪽이 훨씬 더 금리가 높게 되면 음. 이 사람도 굉장히 이쪽 옮기고 싶은 마음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러면 이 채권을 팔고 싶은 거죠. 네. 근데 이걸 팔 때 5% 채권을 살 사람이 없을 거 아니에요. 네. 수요와 공급에 맞춰 가지고 살 사람이 없으면 당연히 채권 가격이 떨어지죠. 그렇죠. 깎아줘야 되죠. 깎아줘야죠. 네. 그러니까 100만 원짜리가 깎아지는 거예요. 음. 95만 원 내놔도 네. 팔릴지 안 팔릴지 몰라. 그러다 보니까 이게 이제 채권을 살려는 사람들 수요는 줄고 그리고 오히려 또 채권을 내다 팔려는 사람들이 많고 네. 그럼 다시 채권 값이 폭락하고 그래가지고 SVB가 갖고 있던 미국 국채가 자신들이 50% 넘게 있는 돈을 투자해놓고 이게 채권 가격이 떨어진다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카마에 보니까 거기 은행에 돈을 넣었던 사람들이 저 은행 그 내용을 보니까 자산 그 투자한 내용을 보니까 미 국채에다가 50% 이상을 투자를 해놨네. 그러면 지금 현재 이렇게 미국 연방준비제도에서 계속 지금 금리를 올린다고 하는데 네. 그럼 너네들 이거 국채 손해 볼 거 아니야. 음. 그러면서 불안하니까 조금씩 돈을 빼갑니다. 네. 돈을 빼가니까 이제 사람들 사이 이렇게 얘기가 돌잖아요. 실리콘밸리 쪽에서는 너 거기 돈 계속 넣어놓고 있으면 불안할 거야. 가지고 돈을 빼가. 그러다가 네. 돈이 빼가니까 이제 이 은행에서 이렇게 돈을 계속 빠져난 걸 알고 일단 그걸 메꾸고서 채권을 팝니다. 네. 그래가지고 손해를 보면서 채권 팔아가지고 돈을 메꿨어요. 근데 그 사실을 안 사람들이 더 빨리 이거 문제 있구나. 거기서 이제 뱅크런이 일어납니다. 예. 그래가지고 하루도 안 돼가지고 거의 한 44시간 만에 54조 원이 날아가요. 야. 그래서 미 그 캘리포니아 그 금융당국에서 네. 지급 정지 명령을 내리게 됩니다. 그래서 파산 신청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요. 이게 사실 이 채권 가격이 유지가 됐다면은 그렇죠. 문제가 안 됐을 텐데 이 기업들 입장에서도 빚 부담이 늘어나니까 예금을 빼서 그 빚 상환도 해야 되고 그러니까 또 SVB는 채권을 팔아가지고 고객한테 내줄 돈을 만들어야 되고 그렇죠. 근데 손해 보면서 하고 이런 게 좀 그렇죠. 나타나다 보니까 이런 뱅크런 일어나고 뭐 유상증자도 안 되고 나니까 그렇죠. 파산까지 되는 건데 그러니까 이게 상당히 지금 기술이 발전하면서 놀라웠던 게 이게 짧은 시간에 이렇게 돈을 많이 빼갈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다 네. 스마트폰 온라인 뱅킹이 다 돼 있는 거죠. 그러니까 사람들이 그냥 그렇지. 예전 같았으면 우리가 뱅크런 하면 뭐 은행에 줄 서가지고 번호표 받아가지고 기다려서 돈 빼가는 시대가 아니고 네. 이제는 그냥 다 스마트폰 자기가 넣어가지고 곧바로 그냥 숫자만 누르고 엑시트 그냥 눌러 그냥 인출해가지고 그냥 맞아요. 딱 눌러버리면 돈이 다 빠져나가는 거죠. 그걸 우리가 이번에 좀 확인했고 네. 정말 이 하루 아침에 이렇게 음. 은행이 문을 닫을 수 있다 이런 상황까지 됐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네. 이렇게 은행이 부실해질 수도 있구나. 고금리 정책, 인플레이션 상황에서 고금리 정책이 이렇게 은행이 하나 무너질 수도 있구나라는 사실 이 정도까지는 예상 못했다는 게 이제 좀 그랬던 것이고 네. 그게 이제 금융시장에 굉장히 불안감을 크게 갖다 준 거죠. 자 그러면 좀 네. 바이든 대통령 성명 발표했다고 말씀도 해주셨고 맞아요. 일각에서는 이제 과거 2008년 리먼 사태와 좀 비교하는 시각도 좀 있어요. 맞아요. 그때도 이제 금융위기가 있었던 거 아니겠습니까? 네. 그래서 앞으로 어떻게 전개될 건지 그 당시와도 비교해 보면은 이게 이제 이렇게 그렇죠. 전염이 좀 될 수도 있을지 궁금한데 어떻습니까? 그렇죠. 이게 이제 약간의 그 경로상, 금융 위기라는 경로상에 비슷한 점도 있고 또 전혀 다른 부분도 있고 그렇다고 해요. 지금 네. 전문가들 여러 가지 분석들이 나오고 있는데 음, 2008년 금융위기 때 보면 그때 리만 브라더스 사태, 그러니까 그때는 이제 그 부동산 위기였잖아요. 서프라임 모기지 엄청난 그 은행권 그 IB 투자은행들이 각종 파생 상품 우리도 잘 모르는 자기네들 만들어 자기네들도 몰라. 나중에 그 이제 그 봤더니 드러났잖아요. 예. 자기네 그 증권가 직원끼리 서로 막 그 대화하는 내용까지 다 나왔는데 자기네들이 만든 상품이 이게 무슨 상품인지 잘 모르면서 막 팔아요. 그리고 그러면서 이제 전혀 막 그 쉽게 말하면 폭탄 돌리기 하면서 네. 그런데 이제 그런 것들 모르는 일반 소비자 내지는 일반 금융 투자자들 입장에서는 이제 나중에 허탈한 거죠. 하여튼 그 당시에는 금리도 올랐지만 금리가 오른 만큼 거기에 맞춰서
부동산 시장이 추락하면서 그 부동산 담보로 갖고 있던 그 온갖 파생 상품과 그런 것들이 다 부실화되면서 아, 예. 거기에 투자했던 아이비나 갖고 있는 그 은행들이 부실로 같이 곧바로 연결돼 가지고 금융기관의 파산이 이어졌잖아요. 근데 이번에도 똑같은 고금리지만 이번엔 고금리지만 이것이 그런 부동산과 관련이 크게는 없죠. 지금 현재 나와 있는 으로 따지면 그렇네요. 고금리가 어떻게 보면은 그 고금리란 그 국채라는 우리가 굉장히 안전하다고 생각, 전 세계에서 가장 안전한 그런 안전자산이라는 미 국채의 어떤 그 채권 수익률, 네. 이익률, 그 채권의 그 흐름에 영향을 주면서 거기에 투자됐던 금융기관들 내지는 투자자들한테 엄청난 부실을 심어줄 수 있다는 것. 그리고 그런 것으로 인해서 지금 더 우려되는 게 거기에 같이 연결됐던 수많은 기업들, 네. 벤처 기업들, 뭐 스타트업들 이런 데 지금 같이 이제 자금이 같이 경색이 될. 왜냐면 지금 당장 좀 돈을 자기 예금은 찾을 수 있지만 직원들 월급부터 해가지고 모든 어떤 비용까지 다 대주는 건 아니거든요. 네. 그러니까 일정 부분 분명히 이와 연관된 기업들이나 이쪽 그 업체들 입장에서 분명히 뭔가 자금을 융통하기 쉽지 않을 거란 말이죠. 네. 그러면 이게 결국은 또 그 기업들과 연결된 또 금융기관도 같이 또 동반에 부실될 가능성이 있고, 그래서 리만 사태 때는 그걸로 인해 가지고 막 다른 어떤 금융시장이 전반적으로 큰 위기가 돼서 그다음에 막 미국에서 이제 미 정부랑 해가지고 막 공적 자금이 투입됐잖아요. 네. 근데 이번에는 그 제닛 그 미 재무장관은 이번엔 공적 자금 투입 안 한다라고 일단 선은 그었어요. 그러면서 대신 예금자들을 위한 어떤 그런 가이드라인의 25만 원 달러보단 그건 해제하고 대신 예금자들 예금은 다 지급해주겠다. 네. 필요하다면. 그런데 예금은 지급해주지만 다른 어떤 그 회사가 투자했던 다른 것까지 다 해주진 않는다는 거거든요. 그렇다면 지금 현재 이 회사와 관련된 이 업체와 비슷한 특화된 여러 가지 은행들, 뭐 전체 큰 어떤 IB나 지금 나와 있는 JP 모건이나 뭐 이런 뭐 그 엄청난 그런 은행들까지는 아직은 안 나타나지만 네. 지금 이 15위권, 16위권, 중위권 금융기관 사이에서 이런 부실이 계속 이어지면 그건 또 모르는 거죠. 어떻게 될지. 근데 그때 2008년도와는 다른 부분은 뭐 어쨌든 네, 대형 은행에 관련이 없는 그렇죠. 거고 네, 부동산, 실물 경제와 완전히 이제 연결되어 그렇죠. 있는 상황은 아니기 때문에 맞아요. 그다음 그런 충격 없을 거고 또 미국도 바로 좀 대응하는 모습을 보이기 때문에 안정은 찾을 수 있다, 이 가능성이 있다라고 얘기하고 있는데 그렇게 얘기는 하고 있죠. 좀 봐야 될 것 같고. 근데 사실 그게 어떻게 또 튈지는 잘 모르는 거죠. 그렇죠. 네. 뭐 속에 이제 들여다 보면은 또 어떤 부실이 은행마다 또 있을지 모르니까 맞아요. 아직은 모르는 상황이지만 현재 돌아가는 모양새는 그 당시에 좀 다른 것 같다라는 거고.